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보고조리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3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조리사가 되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는 감염병 환자나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마약 등 약물 중독자, 화농성 피부질환자 전부 다 듣기만 해도 음식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확 옵니다. 하지만 위험 환자는 조리사 결격 사유 아닙니다. 자, 쉬운 문제죠? 감염병 환자, 정신질환자나 정신지체인, 마약 등 약물 중독자, 화농성 피부질환자는 조리사의 결격 사유지만 위험 환자는 아니다. 자, 초회에 대한 설명들을 좀 더 살펴보면 여름철 음식이다. 초회는 여름철 음식이다. 그리고 담백한 맛에 적당한 산미가 가미돼 있다. 맞는 말이고요. 여러 가지 어패류에다가 미역, 오이 등을 곁들여서 먹는 음식이 바로 초회입니다. 자, 초회가 나오는 순서는 조림과 튀김 요리 뒤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개운한 맛과 피로 회복, 식욕 증진에 역할을 하는 일식 요리가 초회입니다. 여름철 음식으로 적당하다. 그래서 겨울철 음식으로 적당하다면 틀린 답이 되겠어요. 담백한 맛에 적당한 산미, 어패류에 미역, 오이 등을 곁들여 먹고 조림과 튀김 요리 뒤에 배치한다. 앞에 나온다 하면 틀리겠죠? 개운한 맛, 피로 회복, 식욕 증진이다. 초회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무즙에 고추즙을 갠 빨간색 무즙을 붉은 단풍과 흡사하다 해서 모미지 오롯이라고 합니다. 또는 아카 오롯이라고 한다. 무즙에 고추즙을 개서 붉은 빛깔이 나게 만들어서 폰즈 소스에 넣거나 초회를 만들 때 볶껍질 무침 등에 사용하는 양념이 모미지 오롯이가 되겠습니다. 모미지가 붉은 단풍이라는 뜻이죠? 모미지 오롯이, 아카 오롯이는 무즙에 고추즙을 갠 빨간색 무즙이다. 모미지 오롯이. 자, 여기서 폰즈 소스는 감귤류 과즙으로 만든 일본의 대표적인 조미료죠. 17세기에 나가사키에 거주하던 네덜란드 상인들에 의해 정해져서 나가사키 미즈다키 같은 나베 요리나 샤브샤브를 찍어 먹는 용도로 사용했던 조미료가 바로 폰즈입니다. 자, 일식 요리에 첨가하는 향신료나 양념을 약품이라고 하는데요. 향을 통해서 식욕 증진을 하는 일식 요리에 첨가하는 향신료나 양념을 약품이라고 한다. 약품이. 향신료, 양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C를 다른 말로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죠. 아스코르빈산. 다른 말로 비타민C인데요. 강한 환원력이 있어서 갈변과 산화 반응을 억제하고 안전하고 실용적인 산화 방지제다 하면 비타민C, 아스코르빈산 찾으셔야 됩니다. 강한 환원력이 있어서 갈변과 산화 반응을 억제하고 안전하고 실용적인 산화 방지제 아스코르빈산입니다. 자, 일식의 구이류의 여러 가지 종류를 알아보면 대판야끼, 철판구이, 쿠시야끼, 꼬치구이고요. 대리야끼는 양념간장 발라가면서 하는 구이, 미소야끼는 된장에 재웠다가 하는 구이, 스미야끼, 숯불구이입니다. 시오야끼, 소금 밑간구이, 소금구이죠. 자, 그냥 일본 단어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일상생활 속에 많이 접하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대판야끼는 철판구이, 쿠시야끼, 꼬치구이, 대리야끼, 양념간장구이, 미소야끼, 된장구이, 스미야끼, 숯불구이, 시오야끼, 소금구이입니다. 자, 우리가 갈변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간장 및 된장의 갈변은 비효소적 갈변으로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반면에 고구마의 절단면이나 다진 양송이, 홍차의 갈변은 효소적 갈변이다. 간장과 된장의 갈변은 아미노산과 환원당의 화학적 반응이죠. 그래서 비효소적 갈변이다. 마이야르 반응이고요. 고구마의 절단면, 다진 양송이, 홍차의 갈변은 식품 중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산소와 반응해서 갈색의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효소적 갈변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효소적 갈변이 아닌 것은 하면 된장, 간장 갈변 찾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비타민들이 결핍됐을 때 나타나는 결핍증을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 비타민 A, D, E, K 그리고 비타민 B, C를 나눌 수 있겠는데요.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고 비타민 B, C는 수용성 비타민이죠.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 C다. 그래서 일단 비타민 A가 결핍됐을 때는 눈과 관련된 것, 안구 건조증, 안염이나 각막 연화증에 걸릴 수 있고요. 비타민 D는 골 연화증, 소화의 경우 발육 부진을 가져오게 됩니다.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E의 결핍증은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죠. 토코페롤 다른 말로 비타민 E가 결핍되면 불임이나 근육 위축증을 가져온다. 그리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작용을 하는데 결핍되면 출혈 시 멈추지 않는 아주 무서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 K고요.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이 결핍되면 여러 가지 생리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데 비타민 B와 티아민이 결핍됐을 때 각기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결핍되면 피로가 누적되고 식욕 부진, 잇몸 출혈과 심하면 괴혈병이 올 수도 있다. 비타민 C의 결핍증입니다. 다시 한번 비타민 A 결핍증은 안구 건조증, 안염, 각막 연화증 등 눈과 관련된 것 비타민 A, 비타민 D는 골 연화증, 발육 부진, 비타민 E는 불임과 근육 위축증,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작용에 관여해서 출혈 시 멈추지가 않는다. 비타민 B는 생리기능 장애, 각기병, 비타민 C는 피로, 식욕 부진, 잇몸 출혈, 괴혈병에 걸릴 수 있다. 각종 비타민의 결핍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분의 알파화를 호화, 전분의 노화를 베타화라고 하는데요. 전분의 노화, 베타화를 알아보면 아밀로스 함량이 많을수록 이 전분 노화가 촉진됩니다. 전분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은 그 분자 구조가 다르게 생겨서 직선 구조가 많은 아밀로스 함량이 많을수록 노화가 촉진되고 가지 형태로 이렇게 치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아밀로펙틴은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밀로스 함량이 많을수록 노화가 촉진된다. 자, 맵쌀보다는 찹쌀에 아밀로펙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이 맵쌀은 아밀로스가 많이 들어있어서 노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맵쌀이 찹쌀보다 노화가 빠르다 옵니다. 찹쌀에는 아밀로스는 거의 없고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 쉽게 노화된단 말은 단단하게 굳는다, 딱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분의 노화는 다량의 수소이온이 있을 때 노화가 촉진된다. 그리고 0도씨에서 5도씨의 냉장 온도에서 노화가 가장 빠르다. 냉동 아닙니다. 냉동 온도가 아니라 0도에서 5도씨의 냉장 온도에서 노화가 가장 빠르다. 그리고 수분 함량은 30에서 60도일 때 노화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도 이거보다 더 낮거나 높게 적어놓고 노화가 가장 빠르다 그러면 틀린 답이 되겠어요. 수분 함량은 30에서 60%, 온도는 0에서 5도 다량의 수소이온을 포함하고 있을 때 노화가 촉진되고 맵쌀이 찹쌀보다 노화가 빠르다. 아밀로스 함량이 많을수록 노화가 촉진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패류는 부패하기 쉽다. 예스! 하지만 왜 그러냐?
어패류가 부패하기 쉬운 건 알겠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자기 소화작용이 활발하여 부패하기 쉽다 옵니다. 자기 소화작용이란 어패류가 죽은 후에 사후에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작용해서 자기 스스로를 분해하기 시작하는 그런 작용을 말하는데, 자기 소화작용이 시작되면 보통 점점 이제 조직이 물러지기 때문에 풍미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또 자기 소화작용을 시간 조절을 잘 하게 되면 육류를 부드럽고 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수력을 좋게 하는 그 숙성 단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성 단계도 자기 소화작용이 맞지만, 일단 자기 소화작용이 빠르다는 것은 자기 소화를 지나서 부패로 가는 속도가 빠르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부패하기 쉽다. 그래서 어패류는 자기 소화작용이 활발해서 부패하기 쉽다는 오입니다. 느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분이 많고 지방이 적어서 부패가 빠르다 맞는 말이고요. 세균이 부착할 기회,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수분과 연관시켜서 맞는 말이고요. 조직이 연해서 외부로부터의 세균 침입이 용이하다, 이것도 옳은 질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패류가 부패하기 쉬운데 그 이유는 자기 소화작용이 활발하다, 수분이 많고 지방이 적어서 부패가 빠르고, 세균이 부착할 기회와 가능성이 높다, 조직이 연해서 외부로부터 세균 침입이 용이하다. 다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곡물을 저장할 때는 미생물, 특히 곰팡이에 의해서 변폐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분 함량을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바로 13% 이하로 할 때 미생물에 의한 변폐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곡물의 저장 시에는 수분 함량을 13% 이하로 해서 미생물 곰팡이에 의한 변폐를 억제한다. 명태의 난소를 소금에 절여서 저장하거나 찜, 구이, 무침, 탕 등에 어울리도록 사용하는 음식은 명란젓이 되겠죠? 명란젓입니다. 명태의 난소를 소금에 절여서 저장했다가 그냥 먹기도 하고 찜, 구이, 무침, 탕 등에 넣어서 조리를 하는 명란젓. 자, 굴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 굴에 포함된 독성물질은 베네루핀입니다. 베네루핀. 굴에 들어있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은 베네루핀입니다. 자, 동미나리는 시큐톡신. 동미나리 시큐톡신이고요. 참소라는 테트라민이죠. 참소라는 테트라민. 독보리는 테무린입니다. 테무린. 독보리 테무린, 동미나리 시큐톡신, 참소라는 테트라민, 독보리는 테무린. 굴을 먹고 식중독 걸렸다. 독성물질은 베네루핀입니다. 안식향산 나트륨, 소르빈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나트륨은 모두 보존제로 쓰입니다. 하지만 구안일산은 보존제가 아니고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다. 구안일산은 조미료, 우리가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보존료는 안식향산 나트륨, 소르빈산 나트륨, 주로 제과 제빵에 쓰이는 프로피온산 나트륨이 보존료입니다. 보존제로 쓰인다. 신선한 도미를 고르는 방법, 도미의 신선도를 판정하는 방법은 일단 눈이 맑고 튀어나와 있어야 됩니다. 띠용 튀어나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가미는 선홍색이어야 신선한 거고, 배 쪽이 단단하고 살에 탄력이 있고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잘 달라붙어 있어야 신선한 도미가 되겠습니다. 신선한 도미는 맑은 눈이 띠용 튀어나와 있어야 되고, 아가미는 선홍색이어야 하며 배 쪽이 단단하고 살에 탄력이 있고 비늘은 잘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면과 국물로 이루어진 일본의 대중 음식으로 중국의 국수 요리인 남멘을 기원으로 한 요리다. 남멘. 자, 이미 답이 나왔죠? 라멘이죠. 일본의 대중적인 국수 요리는 중국의 남멘을 기원으로 한 라멘이다. 쉬운 문제고요. 자, 냉동 참치를 해동할 때 식염수를 쓰는데요. 각 계절마다 식염수의 온도와 농도가 다릅니다. 자, 일단 여름에는 더우니까 물 온도가 좀 낮아야 된다. 그리고 겨울에는 물 온도가 좀 따뜻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물 온도가 18에서 25도. 더 상하기 쉬우니까 식염수 농도도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3에서 5%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냉동참치 식염수로 해동할 때 물온도는 18에서 25도, 농도는 3에서 5%로 해동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시원하게 해동합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물온도 30에서 33도, 식염수 농도는 3에서 4%로 해동한다.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온도입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는 중간 온도인 27에서 30도, 3%의 식염수에서 해동합니다. 냉동참치의 식염수 해동법이었습니다. 여름철에는 18에서 25도, 3에서 5%, 겨울철에는 30에서 33도, 3에서 4%, 봄, 가을에는 27에서 30도의 3%의 식염수로 해동합니다. 자, 롤초밥, 롤스시 조리 시에 속재료들은 미리 준비를 하지만 김은 미리 꺼내두면 축축해지니까 사용 직전에 꺼냅니다. 사용 직전에 꺼내서 수분이 없도록 바삭하게 구워서 사용한다. 그리고 밥을 김에 펼 때는 쌀알이 깨지지 않도록 살살 펴니다. 그리고 마리 끝부분, 김이 끝나는 마리 부분은 밑으로 오도록 놓아서 잘 붙도록 하고, 깨끗한 행주로 칼을 닦아가며 일정한 간격으로 자릅니다. 자, 김밥 싸실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재료는 미리 준비하나 김은 사용 직전에 꺼내서 수분이 없도록 바삭하게 구워서 사용하고, 밥은 쌀알이 깨지지 않도록 살살 펴고 마리 부분이 밑으로 행주로 칼을 닦아가며 일정한 간격으로 자른다. 자, 땡땡땡은 새우, 게 등 각각류가 가진 색소로 가열하면 청록색에서 적색으로 변하는 것, 바로 아스타산틴이죠. 아스타산틴입니다. 아스타산틴은 자, 그림과 같이 새우, 게 등의 각각류가 가열했을 때 청록색에서 적색으로, 붉은색으로 변하는 색소를 말합니다. 아스타산틴, 아스타산틴입니다. 식탁에서 새우 소금구이를 해먹을 때 이렇게 붉은색으로 먹음직스럽게 변하면은 식탁에서 스타가 됩니다. 새우를 식탁의 스타로 만들어주는 아스타산틴. 초밥을 만들 때 배합초를 넣는데요. 배합초의 주재료는 식설소입니다. 식초, 설탕, 소금이에요. 간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식설소다. 배합초의 주재료는 식초, 설탕, 소금이고 부재료로 레몬이나 다시마가 들어갑니다. 초밥용 배합초 주재료는 식초, 설탕, 소금, 부재료는 레몬, 다시마다. 무에 들어있는 소화 촉진 성분은, 자, 소화시키다가 다이제스트니까 비슷한 발음의 디아스타제입니다. 디아스타제. 무에 들어있는 소화 촉진 성분은 디아스타제다. 과일 향기의 주성분을 이루는 냄새 성분은 에스테르입니다. 에스테르류. 자, 에스테르류의 본 뜻은 산과 알코올에서 물을 제거할 때 생성하는 화합물을 뜻하는데요. 과일 향기의 주성분을 이루는 냄새 성분은 바로 이 에스테르류입니다. 생선의 육질이 육류보다 부드럽고 연한 이유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함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힘줄이나 혈관벽 등 보통 포유류의 결합조직에 들어있는 탄성력이 많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생선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함량이 적기 때문에 육질이 육류보다 부드럽고 연하다. 자, 각 식품이 가지고 있는 감칠맛 성분을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옵니다. 된장, 간장, 다시마에는 글루타민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조개류, 오징어, 문어에는 타우린. 이건 다 아시죠? 조개류, 문어, 오징어에는 타우린 함량이 많다.
그리고 육류와 어류에는 시스테인과 리신이 들어있어서 감칠맛을 내며 멸치, 육류, 가다랑이포에는 이노신산이 감칠맛을 냅니다. 대표적인 해산물 육수를 만들 때 쓰는 멸치, 가다랑이포, 그리고 육류에 들어있는 감칠맛 성분은 이노신산이다. 그리고 표고버섯과 송이버섯에는 구안일산, 오징어, 새우 등에는 베타인이 감칠맛을 내는 성분으로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된장, 간장, 다시마에는 글루타민산, 조개류, 오징어, 문어에는 타우린, 육류와 어류에는 시스테인과 리신, 멸치, 육류, 가다랑이포, 이노신산입니다. 표고버섯과 송이버섯에는 구안일산, 오징어와 새우에는 베타인이 감칠맛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지방산은 이중결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중결합이 아니면 포화지방산, 이중결합이면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뉩니다. 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과 포화지방산이 있는데 불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 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아니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글리세린은 글리세롤이라고도 하고요. 무색, 무취합니다. 감미도는 60 정도라고 했고 보습력과 보수력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독성이 없는 안정적인 용매로 작용해서 향미제의 용매로 쓰이거나 색상과 광택을 입히는데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물과 지방이 섞여있는 이 유탁액을 만들 때 안정성을 발휘하므로 분리를 억제하고 유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글리세린, 글리세롤은 무색, 무취하고 감미도는 60이고 보습력과 보수력이 크다. 독성이 없는 안정적인 용매 작용으로 향미제의 용매로 쓰이고 색택이 용이하다. 물과 지방을 섞은 유탁액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서 분리를 억제하는 유화 기능을 한다. 글리세린입니다.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살펴보면 우리 몸에서 지용성 비타민의 운반과 흡수, 체온 손실을 방지하고 변비 예방 등의 기능을 하는데요. 자, 지용성 비타민 A, D, E, K 등의 운반과 흡수를 돕고 체온 손실을 방지한다. 그리고 지방은 티아민을 조금만 먹어도 되도록 티아민을 절약하는 기능이 있고 변비를 예방한다.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운반과 흡수, 체온 손실 방지, 티아민 절약, 변비 예방 등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죠. 이 아미노산은 산성과 염기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염기성이다. 아미노산은 공산염기성입니다. 그리고 용매에 따라서 혹은 pH 농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지는 게 아미노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대부분은 열을 가하면 응고되는 응고성을 가지고 있고 고온으로 가열 시에 형태가 변하는 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전성을 가지고 있다. 응고성, 변성, 침전성이 단백질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카제인과 오보비텔린 등은 인단백질인데 인단백질은 응고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카제인, 인단백질은 응고된다 하면 안 되고 카제인은 응고되지 않습니다. 응고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단백질의 기본 구성 원소가 탄수산에 질소가 추가되어 있었죠. 그래서 음식물에 질소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측정해서 그 측정 양에다가 질소 개수를 곱해서 단백질 함량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할 때 단백질의 질소 개수는 6.25다. 질소 측정치에다가 6.25 곱하면 그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함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은 질소 개수가 5.7이다. 이것까지 알아두시고요. 단백질의 질소 개수는 6.25, 밀은 5.7이다. 자, 이 글루텐 프리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글루텐은 밀, 호밀, 보리 등의 곡류에 들어있는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은 물에 잘 풀어지지 않는 불용성이 있기 때문에 밀가루 반죽을 하면 차지고 쫄깃쫄깃해지는 게 이 글루텐 성분 때문입니다. 이 글루텐 성분은 장에서 완전히 흡수 분해되지 않고 소장에 남아서 점막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해서 건강을 위해서 좀 줄이자, 먹지 말자 하는 것이 글루텐 프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 성분들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분해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효소는 탄소, 산소, 수소, 질소, 탄산수, 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라는 거죠. CHON. 단백질과 기본 구성 요소들이 같습니다. 단백질도 CHON으로 구성되어 있고 1g에 4kcal의 열량을 낸다. 효소의 특징은 어떤 특정 기질에만 반응하는 선택성이 있습니다. 효소는 선택성이 있고 온도와 pH에 영향을 받는다. 단백질의 특징과 마찬가지죠. 온도와 pH의 높낮이에 영향을 받고 가열 시에 변성한다는 것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10도 상승할 때 효소는 2배가 활성화됩니다. 온도 10도 상승 시 2배 활성화된다. 4배, 5배, 10배 아니고 온도 10도 상승 시 2배다. 2배. 자, 먼저 탄수화물 분해 요소 보겠습니다.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에 따라서 분해 요소가 다 다른데 각각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단당류 분해 요소는 찌퍼다. 찌퍼. 단찌퍼, 찌마아제, 퍼옥시다아제 있습니다. 단당류 분해 요소에는 찌마아제, 퍼옥시다아제 있다. 찌마아제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 중에 맨 마지막에 단당류를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합니다. 제빵용 이스트에 들어있는 단당류 분해 효소가 찌마아제입니다. 단찌퍼, 포옥시다아제는 카로틴계 황색 색소를 무색으로 산화하는 데 쓰입니다. 대두에 들어있는 포옥시다아제는 카로틴계 황색 색소를 무색으로 산화한다. 단당류 분해 효소 단찌퍼였고요. 이당류 분해 효소에는 이당류의 분해 효소 인말락, 이인말락, 인베르타제, 말타제, 락타제 있습니다. 인말락, 이당류 분해 효소는 이인말락이다. 인베르타제는 설탕, 자당을 다시 포도당과 과당으로 쪼갭니다. 인베르타제는 수크로스, 설탕 자당이죠. 수포과인데 수를 포과로 쪼갠다. 인베르타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인말락 중에 말타제. 말타제는 맥포포였죠. 메가당을 포도당 2분자로 다시 쪼개는 것을 말타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락타제는 락토스, 유당 젖당을 포갈로 다시 쪼갭니다. 락토스, 유당 젖당을 다시 포도당 갈락토스로 쪼개는 것을 락타제가 담당한다. 락토스니까 락타제, 이거 쉽죠. 말맥. 말타제는 메가당을 쪼개고요. 인베르타제는 설탕, 자당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쪼갭니다. 자, 이 인베르타제와 말타제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제빵용 이스트와 최액, 이자액, 췌장액이라고도 하죠. 췌장에 들어있는 최액과 장액, 소장에 들어있는 장액에 인베르타제와 말타제가 다량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락타제는 이스트에는 없습니다. 최액과 장액에는 있지만 이스트에 락타제 없다. 이 인말락,
이당류 분해 효소였습니다. 그리고 다당류 분해 효소는 다이아셀, 이아셀 있습니다. 이아셀, 이눌라아제, 아밀라아제, 셀룰라아제 있습니다. 다이아셀. 자, 이눌라아제는 이눌린을 과당으로 쪼개는데요. 돼지, 감자, 식물 뿌리에 존재하고 이눌린을 과당으로 쪼갠다. 아밀라아제는 침 성분에 많이 있죠. 디아스타제라고도 하고요. 밀가루, 메가, 침, 박테리아, 곰팡이에 존재합니다. 아밀라아제는 디아스타제라고도 하고 밀가루, 메가, 침, 박테리아, 곰팡이에 존재하고 알파 아밀라아제와 베타 아밀라아제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알파 아밀라아제는 전분을 덱스트린으로 분해합니다. 전분을 덱스트린으로 분해한다. 그리고 전분을 메가당 단위로 분해하는 것은 베타 아밀라아제입니다. 알파 아밀라아제는 덱스트린으로 알덱, 베타 아밀라아제는 메가당 단위로 베맥. 자, 셀룰라아제는 불용성 셀룰로스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인간의 소화기관에는 없고 균류나 달팽이 같은 연체동물의 소화액에 들어있습니다. 셀룰라아제. 자, 확인 문제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전분을 덱스트린으로 분해하는 효소는 아까 봤죠? 아밀라아제인데 알파일까요? 베타일까요? 전덱알? 전덱알? 그렇죠. 알파 아밀라아제죠. 전분을 덱스트린으로 분해하는 효소는 알파 아밀라아제입니다. 설탕 또는 이눌린을 가수분해 시에 공통으로 생성되는 단당류는 자, 설포과, 수포과죠.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가 되고 자, 이눌린은 이눌라아제에 의해서 과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과당이 들어있다. 설탕 또는 이눌린 가수분해 시 공통으로 생성되는 단당류는 설포과, 이과 모두 들어있는 과당이다. 메가당을 이분자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는 말맥이죠. 말맥. 말타아제. 메가당을 이분자 포도당으로 맥포포로 분해합니다. 말타아제. 자, 말타는 아제는 맥포포입니다. 맥포포. 메가당을 이분자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과당이나 포도당을 분해하여 가스와 알코올, 맨 마지막 단계네요. 가스와 알코올을 생성하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효소는 바로 찌마아제죠. 찌마아제. 단당류 분해 효소로 과당이나 포도당을 분해하여 가스와 알코올을 생성하는 효소는 단찌퍼, 찌마아제입니다. 탄수화물 중에 분자량 순서는 당연히 다당류가 가장 분자가 많겠고 그 다음에 이당류, 단당류 순이겠죠.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메가당, 과당, 전분, 포도당 중에서 분자량이 가장 큰 걸 찾아라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 다당류에 속하는 전분이 가장 크겠죠. 전분의 분자량이 가장 크겠다. 그 다음이 이당류인 메가당, 단당류인 과당, 포도당 순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 분해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방은 분해하면 지방산과 글리세린이 된다고 그랬고 지방산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이중결합을 하는 불포화지방산과 이중결합이 없는 포화지방산으로 나뉘고 글리세린은 감미도 60이다. 용매로 작용하고 물과 기름을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유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아까 살펴봤고요. 이러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3, 4다. 3, 4. 지방 분해 효소는 3, 4.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죄송합니다. 자, 스테합신, 췌장에 있는 스테합신과 리파아제, 밀가루와 이스트, 장액에 들어있는 리파아제, 포스포리파아제, 췌장과 코브라도, 아이고 무서워, 말벌독에 들어있는 포스포리파아제, 이런 3, 4가 지방 분해 효소가 되겠습니다. 스테합신, 리파아제, 포스포리파아제, 3, 4, 지방 분해 효소입니다. 자, 지방을 땡땡 하면 중간에 땡땡 거쳐서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해가 된다고 돼 있네요. 자, 일단 지방을 가수 분해하면이 되겠죠. 가수 분해하면 어떤 중간 생성물을 거쳐서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해가 되는데 중간에 모노디글리세라이드가 생성됐다가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해된다. 지방을 가수 분해하면 모노디글리세라이드가 생성되고 다시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해가 된다. 지방의 중간 생성물은 모노디글리세라이드다. 다음 중 지방 분해 요소가 아닌 것은 지방 분해 요소는 3, 4, 스테합신, 리파아제, 포스포리파아제, 지방 분해 요소입니다. 인베르타아제는 이인말락이었죠. 탄수화물 이당류 분해 요소입니다. 지방 분해 요소는 3, 4, 인베르타아제는 이당류 분해 요소다. 자, 이번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 보겠습니다. 자,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앞자를 보니까 프페펩, 렉트에 이러네요. 일단 피읍이 많이 들어가네요. 피읍, 프페펩. 자, 하나씩 살펴보면 프로테아제는 밀가루나 발화 중인 곡물에 들어있습니다. 펩신은 위액에 들어있고요. 펩티다아제는 췌장, 이자에 들어있습니다. 레닌은 소와 양 등 반추동물의 위액에 들어있고 단백질 응고작용을 한다. 레닌, 소와 양 등의 반추동물의 위액에 들어있고 단백질 응고작용을 하는 것은 뭐냐? 레닌입니다. 그리고 트립신도 췌액, 이자에게 들어있네요. 트립신, 펩티다아제는 췌장에 있다. 그리고 LFC는 소장, 장액에 들어있습니다. LFC는 장액에 있다. 자, 이러한 단백질은 한 방에 아미노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펩톤으로 분해가 됐다가 펩톤에서 폴리펩티드로 됐다가 폴리펩티드에서 마지막 아미노산이 되는 겁니다. 자, 지방도 가수 분해하면 바로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되는 게 아니라 중간 생성물 모노디글리세라이드가 생성됐다가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해됐듯이 단백질도 펩톤 폴리펩티드를 거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자, 과일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를 살펴보면 파파야에는 파파인,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린, 무화과에는 피신, 키위에는 액티니딘, 배, 생강에는 프로테아제가 들어있습니다. 자, 육류의 연화작용에 과일을 많이 사용하죠. 과일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에는 파파야에 파파인 들어있고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린, 무화과에는 피신, 키위에 액티니딘, 배, 생강에는 프로테아제가 들어있습니다. 자, 요 정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각 분해 효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일식에서 찜 요리를 할 때 재료에 따라서 익히는 정도와 시간 조절법이 다른데요. 먼저 흰살 생선은 살짝 데친 정도로만 찝니다. 생으로도 먹을 수 있도록 95%만 익히는 게 적당하다. 흰살 생선은 살짝 데친 정도로 생으로 먹을 수 있도록 95% 정도만 적당히 익힌다. 반면에 등푸른 생선은 완전히 익힙니다. 왜냐?
지방이 많고 비린내 등 특유의 냄새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등푸른 생선의 경우에는 완전히 익힌다. 그리고 조개류는 익힐수록 질기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대합이나 중합의 경우에는 입을 딱 벌리는 정도만 익힙니다. 그리고 채소류는 아삭할 정도로만 살짝만 데친다. 색상과 씹히는 맛을 살려야 되니까요. 채소류는 아삭할 정도 살짝만 익힌다. 육류의 경우에는 소, 오리 등 붉은 육류의 경우 80%만 익히고 닭이나 돼지 등 흰 육류의 경우에는 완전히 익혀서 먹습니다. 소, 오리 등 붉은 육류는 80%, 닭, 돼지 등 흰 육류는 완전히 익힌다. 일식의 찜 요리에 대한 재료에 따른 시간 조절 방법이었습니다. 자, 일식 구이 조리에 대해서 X 없는 OX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 맞는 거예요. 자, 일식의 구이 조리가 굽는 조리법이 가열 조리법 중 가장 오래되었다. O. 구이 조리가 가장 오래됐고요. 숯불 화덕에 조리하면 불 조절이 불편하다. 맞습니다. 자, 숯불 화덕에서 조리하면 불 조절이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꼬치를 꽂는 방법. 쿠시야끼라고 하죠. 꼬치구이는 꼬치를 꽂는 방법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꼬치를 꽂는 방법에 따라서 쿠시야끼, 꼬치구이의 이름이 달라진다. 그리고 재료가 익으면 부드러워져서 부서지기 쉬우므로 자주 뒤집지 않는다. 이건 상식입니다. 구이 조리에서 자주 뒤집으면 부서지기 쉬우므로 자주 뒤집지 않는 게 맞는 답입니다. 해조류에서 추출한 점액성 물질로 안정제, 유화제로 쓰이는 것은 알긴산입니다. 알긴산. 해조류에서 추출한 점액성 물질로 안정제, 유화제로 쓰이는 거 몰라? 당연히 알죠. 알긴산입니다. 해조류 안정제, 유화제로 쓰인다? 알긴산입니다. 그리고 홍조류로 무기질과 단백질이 다량 들어있고 알칼리성인 해조류는 김이죠. 자, 홍조류로 무기질과 단백질 함량이 많은 알칼리성 해조류는 김 찾으셔야 됩니다. 식품의 부패 과정에서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물질은 암모니아, 인돌, 황화수소는 맞고요. 포르말린은 아닙니다. 식품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나쁜 냄새,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물질은 대표적으로 암모니아, 그리고 인돌, 황화수소 다 맞지만 포르말린은 아닙니다. 과일, 과체류의 선도 유지를 위해서 표면에 막을 만들어서 호흡을 조절하고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목적에 사용되는 것은 피막제입니다. 피막제. 과일, 과체류를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표면에 막을 만든다. 피막제입니다. 피막제.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함유한 것은 밀, 쌀, 보리, 옥수수 중에 밀이 12%로 글루텐 형성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쌀은 7% 정도, 보리는 10%, 옥수수는 3.8% 정도 함유하고 있고 밀이 12% 정도로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 비타민 E는 물에 용해되지 않고 항산화작용이 있어서 비타민 A나 유지의 산화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알파 토코페롤이 가장 효력이 강한 것이 비타민 E입니다. 하지만 버섯 등에 에르고스테롤로 존재한다 하면 아니에요. 표고나 모기버섯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에르고스테롤은 비타민 E가 아니라 비타민 D입니다. 에르고스테롤은 몸속에서 비타민 D로 변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E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비타민 E는 물에 용해되지 않고 항산화작용이 있어 비타민 A나 유지의 산화를 억제한다. 산화 억제. 그리고 알파 토코페롤이 가장 효력이 강한 게 비타민 E입니다. 식품과 독성분 연결. 아주 빈출 문제죠. 독성분 연결이 틀린 것은 보고는 테트로도톡신 맞죠? 미나리 시큐톡신 맞습니다. 청매, 아미그달린 맞고요. 하지만 섭쪽에는 베네루핀이 아니고 삭시톡신이죠. 섭쪽에 섭쪽에 삭시톡신. 그리고 베네루핀은 모시조개, 바지락, 굴에 들어있는 독성분이죠. 베네루핀.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세균은 호염성, 소금을 좋아하는 호염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중독 세균입니다. 그래서 2에서 4% 염도의 바닷물을 좋아하는 태생이 바다인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세균입니다. 호염성이다. 첨가물의 저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첨가물은 저장 중이거나 유통 과정 중에도 탄산가스와 열이 발생한다 맞고요. 신선한 과일의 보존기간 연장에 저장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까? 큰 역할을 하겠죠. 과일이나 채소는 수확하면 더 이상 숙성하지 않는다. 틀린 답이고요. 수확하고 나서도 숙성이 됩니다. 감의 떫은 맛은 저장에 의해서 감소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감의 떫은 맛은 저장함에 따라서 서서히 감소합니다. 달걀의 가공 적성. 달걀이 가지고 있는 가공에 적합한 성질이죠. 그런 가공 적성은 열 응고성, 기포성, 유화성. 열을 가하면 응고한다. 흰자로 모랭을 내듯이 기포가 잘 발생하고 그리고 잘 섞이는 유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쇼트닝은 아닙니다. 쇼트닝성. 이런 거 없어요. 달걀의 가공 적성은 열 응고성, 기포성, 유화성이다. 식품의 갈변 현상 중에 성질이 다른 것은 고구마 절단면의 변색, 홍차의 적색, 다진 양송이의 갈색은 모두 산소와 결합해서 변색을 가져오는 겁니다. 고구마, 홍차, 양송이 모두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페놀 화합물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산화되는 효소작용입니다. 효소적 갈변이죠. 페놀 화합물이 산소와 반응하는 효소적 갈변이고 간장의 갈색은 비효소적 갈변으로 간장이나 된장 등이 이 비효소적 갈변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매운맛 성분과 식품의 연결을 한번 알아보면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 매운맛 성분은 고추냉이입니다. 고추냉이의 매운맛을 널리 알려라.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 하지만 캡사이신은 마늘 아니고 고추의 매운맛 성분이고요. 진저롤은 생강이죠. 그리고 차비신은 흑후추가 가지고 있는 매운맛 성분입니다.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고추냉이, 캡사이신은 고추, 진저롤은 생강, 차비신은 흑후추입니다. 클로로필, 엽록소죠. 클로로필은 김치의 녹색이 갈변하는 것이 발효 중에 생산되는 젖산 때문이다. 클로로필과 관련된 맞는 지문이고요. 산성식품과 같이 끓이면 클로로필은 갈색이 된다. 맞습니다. 클로로필은 산성식품과 같이 끓일 때 갈색이 됩니다. 그리고 알칼리 용액에서는 청록색을 유지하게 됩니다. 클로로필은 산과 같이 끓이면 갈색되고 알칼리 용액에서는 청록색을 유지한다. 하지만 포르피린 환에 구리가 결합되어 있다. 구리 아니고요. 마그네슘입니다. 일단 이 포르피린 환은 분자 구조를 이루는 이 고리 모양을 뜻하는데요. 그 중간에 어떤 원소가 위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질의 색깔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클로로필 엽록소의 분자 구조를 보면 이게 동그랗게 포르피린 환이라고 하면 중간에 마그네슘이 있죠. Mg 마그네슘이 있는 것이 클로로필 엽록소의 분자 구조고, 그러면 이 구리가 결합되어 있는 것은 뭔가? 자, 포르피린 환에서
중간에 철이 결합돼 있으면 산소와 반응해서 붉은색을 나타내게 되고, 오징어나 곤충 등 푸른 피를 가진 그런 생물체들은 피 속에 색소인 헤모시아닌이 중심에 구리 원소가 있기 때문에 이 구리와 산소가 결합해서 파란색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엽록소는 마그네슘, 헤모글로빈은 철, 헤모시아닌은 구리,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기름, 세서미죠? 세서미는 산패, 산화에 대해서 안정성이 아주 큰데, 그 이유는 이 세서미 안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세사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기름이 세사미다. 산화에 안정적인 이유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세사몰이 들어있다. 참기름, 세서미, 세사몰.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은 락토글로불린 맞고요. 락토알부민, 카제인 모두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 맞습니다. 하지만 락토스는 유당이죠. 단백질 아니고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은 같은 락토지만 글로불린, 알부민, 카제인, 글로벌 알부카다. 글로벌 알부자 아니고 글로벌 알부카. 유지의 산패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짝지어진 것은 산패도니까 산가, 그리고 과산화 물가 모두 유지의 산패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요오드가, 아세틸가, 비누화가 아닙니다. 산가, 과산화 물가가 유지의 산패도를 나타낸다. 중간 숙주 없이 감염이 가능한 기생충은 해충이겠죠. 아니사키스, 폐흡충, 간흡충 모두 중간 숙주가 필요한데, 아니사키스는 고래회충이죠. 제1중간 숙주를 크릴새우, 그리고 제2중간 숙주로 고등어와 오징어를 필요로 합니다. 크릴새우에 붙어 살다가 고등어, 오징어류에 들어갔다가 다시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 아니사키스. 그리고 폐흡충은 1중간 숙주가 다슬기고, 이 다슬기를 먹은 2중간 숙주, 가재나 개로 옮겨가는 형태를 띠는 폐흡충. 그리고 간흡충은 쇠우렁이 외우렁이에 있다가 민물고기나 잉어, 붕어에 옮겨 타게 되는 간흡충입니다. 열경화성 합성수지제의 용기의 용출 시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유독물질은 포름알데히드입니다.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열경화성 합성수지제 용기에서 용출 시험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유독물질입니다. 동물성 식품에서 유래하는 식중독은 모시조개, 바지락, 굴에서 유래되는 베네루핀이 있겠죠. 베네루핀은 동물성 식중독이지만 아마니타톡신, 광대버섯이죠. 솔라닌은 감자싹, 그리고 햇빛 받은 감자에 있는 솔라닌, 동미나리에 있는 CQ톡신은 모두 식물성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결합수의 특징이 아닌 것은, 결합수는 자유수, 유리수에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수중기압이 유리수보다 낮다, 맞고요. 압력을 가해도 제거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결합수는 식품 내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우리가 생수나 수돗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자유수, 유리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고요. 0도씨에서 매우 잘 언다, 0도씨에서 잘 어는 거는 유리수겠죠? 결합수는 0도씨에서 잘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수, 자유수의 성질도 알아보면 반대되겠죠? 수중기압은 높고 탈수, 건조, 압력으로 제거 쉽다. 용매로 작용하고 0도씨에서 잘 얼고 100도씨에서 잘 끓는다. 그리고 중요한 건 미생물의 생육에 이용되는 것이 바로 이 유리수, 자유수입니다. 접촉 감염 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질병은 홍역입니다. 홍역. 감염 대상과 접촉으로 감염될 확률가 높은 대표적인 질병은 홍역입니다. 유행성 이하선염 아니고 성홍열, 디프테리아 이런 것들보다 접촉 감염 지수가 높은 대표적 질병은 홍역이다. 달걀의 기포성, 거품이 잘 나는 이 기포성을 이용한 것은 머랭이겠죠. 머랭.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에는 아주 여러 종류가 있지만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는 아미노산이다. 생선튀김의 조리법으로 알맞은 것은 180도에서 2, 3분간 튀깁니다. 200도 아니고 7, 8분 아닙니다. 180도에서 2, 3분간 튀기는 것이 생선튀김에 알맞은 조리법입니다. 당근 등의 녹황색 채소를 조리할 경우 기름을 첨가하는데 그 이유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잘 용해되기 때문에 녹황색 채소를 조리할 때 올리브 오일 같은 오일류, 기름을 첨가해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게 되겠습니다. 색깔 좋게 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맛 내기 위해서, 비타민C 파괴 방지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고기를 연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화제에는 파파인, 파파야, 파인애플, 무화과 등을 사용합니다. 레닌 아니에요. 육류를 요리할 때 사용되는 연화제에는 파파인, 파파야, 파인애플, 무화과 들어간다. 레닌이 아니고 무화과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잘못 적어놨는데 무화과 맞고 레닌 아니다. 우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메일라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손실되는 성분은 라이신입니다. 라이신, 리신이라고도 하죠. 동물성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요 아미노산의 하나인 이 라이신 성분이 우유를 고열로 가열하면 일어나는 메일라드 반응 시 가장 많이 손실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 메일라드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아미노산과 당이 반응을 해서 갈변이 되는 현상인데요. 그걸 메일라드 반응이라고 하고, 아미노산이 당과 반응해서 갈변 착색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라이신이 이 다른 화합물, 당과 결합해서 영양상의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고기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연기를 입히는 이 훈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햄, 베이컨, 소시지가 훈연 제품이다. 맞고요. 훈연의 목적은 육제품의 풍미와 외관의 향상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훈연을 하면 보존성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훈연 재료로 침엽수인 소나무가 좋다? 틀린 답이에요. 수액이 있는 침엽수 쓰지 않습니다. 침엽수는 수액이 있어서 훈연 시에 타르가 발생합니다. 타르가 발생해서 쓴맛이 나기 때문에 훈연에 쓰이는 목재는 경질, 딱딱한 경질의 목재, 참나무나 벚나무, 그리고 향이 나는 과일나무 등을 쓰게 되겠습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세는 야맹증입니다. 말 그대로 밤에 눈이 침침한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안 보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야맹증인데요. 비타민 A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증상이다. 우리가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을 살펴보면 불쾌감을 주고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 작업 능률을 저하시킨다, 위장 기능이 저하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맥박과 혈압의 저하 아니겠죠. 대표적인 소음 피해는 불쾌감과 수면 장애, 작업 능률 저하, 위장 기능 저하 모두 해당되지만 맥박과 혈압 저하 아니다. 기생충과 인체 감염 원인의 식품의 연결을 한번 해보면 유구조충 돼지고기 맞죠? 덜 익힌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유구조충 감염될 수 있습니다. 동양 모양 선충, 채소류를 통해서 인체에 감염되고, 아니사키스, 고래회충이죠? 고등어 같은 바다 생선을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구조충은 민물고기 아니죠? 무구조충은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를 매개로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무구조증, 유구조증은 돼지고기, 모성 사망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임신, 분만, 산욕과 관계되는 질병 및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을 모성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제일 길죠?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은 다른 거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성 사망률은 임신, 분만, 산욕과 관계되는 질병 및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을 말한다.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해 독소형 식중독과 관계되는 독소는 장독소입니다. 장독소. 간독소, 혈독소, 암독소 아니고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해 발생하는 독소형 식중독의 종류는 장독소입니다.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는 아플라톡신, 시트리닌, 파툴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 시트리닌, 파툴린, 아시파가 곰팡이 독소입니다. 엔테로톡신 아닙니다. 엔테로톡신은 황색 포도상 구균이 가지고 있는 독소 물질이 엔테로톡신이고 곰팡이는 아시파다. 아플라톡신, 시트리닌, 파툴린. 식품의 표시 기준에 의해서 표시해야 하는 대상 성분이 아닌 것은 칼슘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일단 나트륨, 지방, 열량 다 표시해야 되지만 칼슘 표시하지 않는다. 식품 표시 기준에 나트륨, 지방, 열량은 표시하고 칼슘 표시하지 않습니다. 신선한 생육에 환원형 미오글로빈이 공기와 접촉하면 산소와 결합해서 옥시미오글로빈으로 되는데 이때 색은 자, 신선한 생육이죠? 일단 공기와 접촉해서 산소와 결합했다. 자, 아직까지는 신선한 생육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명한 적색이 됩니다. 어두운 적자색 아니고요. 선명한 분홍색 아니고 분자의 포르피린 환에 중심에 철과 산소가 결합해서 선명한 적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용 목적별 식품 첨가물을 연결해서 알아보면 표백제로 쓰이는 것은 메타중아황산칼륨입니다. 메타중아황산칼륨, 표백제다. 그리고 사카린 나트륨은 감미료 맞죠? 감미료, 사카린입니다. 그리고 착색료에는 철클로로필린 나트륨, 철클로로필린 나트륨은 착색료다. 하지만 소포제가 초산 비닐수지 아니죠? 초산 비닐수지는 껌 기초재료 혹은 과일류 피막제로 쓰입니다. 초산 비닐수지, 우리가 껌 씹는 것은 비닐 씹는 거다. 초산 비닐수지를 씹는 겁니다. 자, 소포제는 규소수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소포제, 기포 제거제로 허가되어 있는 규소수지가 이 거품 제거제, 소포제에 바른 연결이 되겠습니다. 소포제는 규소수지. 사시, 동공 확대, 언어 장애 등 특유의 신경마비 증상을 나타내며 비교적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식중독 원인균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은 정말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어 장애, 그 다음에 클로스, 동공 확대, 사시 등 특유의 신경마비증을 나타내며 비교적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식중독균이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 식품 취급자가 손을 씻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일단 옳은 거 볼까요? 팔에서 손으로 내려오면서 씻는다. 맞고요. 손을 씻은 후에 비눗물을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는다. 맞겠죠? 역성 비누 원액을 몇 방울 손에 받아서 30초 이상을 문지르고 씻는다. 이 역성 비누 원액은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살균 효과가 있는 계면 활성제인 역성 비누 원액. 하지만 살균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역성 비누액에 일반 비누액을 섞어 사용한다. 이건 틀린 답이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역성 비누는 양이온 계면 활성제고 이 살균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비누는 음이온 계면 활성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사용하면 서로의 성질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성 비누와 일반 비누 섞어서 사용한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히스타민 함량이 가장 많아서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어육은 가다랑어입니다. 가다랑어. 히스타민 함량이 많아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어육은 가다랑어다. 빵 등 밀가루 제품에서 부풀게 하여 형태를 갖추게 하는 첨가물은 팽창제입니다. 부풀게 하여니까 팽창제죠? 팽창제다. 육류의 부패 과정에서 pH 값이 약간 저하되었다가 다시 상승하는데 이때 관계하는 것은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가 육류 부패 과정에서 부패하면 pH가 쭉 상승합니다. 자, pH 값 변화를 그래프로 보시면은 X축이 저장 기간이고요. Y축이 pH가 되겠습니다. 자, 10도씨에서 보관한 요 하얀 점 그래프를 보시면은 pH가 조금 상승했다가 다시 내렸다가 지금 6일에서 8일 정도 되니까 다시 쭉 올라가죠. 여기서 관계되는 물질이 바로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부패 과정은 암모니아가 쭉 증가해서 요 부분 6.2에서 6.3 정도 되면은 초기 부패로 간주합니다. 자, 어쨌든 육류 부패 과정에서 pH가 약간 저하됐다가 다시 상승하는 데 관계하는 것은 암모니아다. 가식 부율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의 비율이죠. 식품에서 가식 부율이 70%인 식품의 출고 개수는 자, 이런 거는 단순한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출고 개수는 100 나누기 가식 부율이다. 100%가다. 그래서 그냥 가식 부율 나왔고 출고 개수 나왔다. 자, 아래 계산기에다가 그러면은 100 나누기 0.7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70%니까 0.7이죠. 그렇게 해주면 바로 142.85가 나옵니다. 답은 2번 1.43이 되겠네요. 배추김치를 만드는데 배추 50kg이 필요하다. 배추 1kg 값은 1,500원이고 가식부율 먹을 수 있는 부분은 90%일 때 배추 구입 비용은 약 얼마인가? 자, 배추김치를 만드는데 이 50kg은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뜻합니다. 배추를 구입하고 나서 먹을 수 없는 부분 10%를 제외하고 이 90%가 50kg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일단 살 때는 그 다듬어서 버리는 부분 그 10%까지 포함해서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1kg 값이 주어졌으니까 이 가식 부분 90%의 가격을 먼저 구하고 50 곱하기 1,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75,000원치가 가식 부율 90%의 가격이 되겠는데 여기서 10%만큼 폐기율을 적용해줘야 되니까 나누기 0.9 하면 됩니다. 75,000 나누기 0.9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83,3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83,400원 가장 근접한 답을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나누기 0.9 해주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은 우리가 구하려는 게 전체 배추 구입 비용이죠. 이 전체 배추 구입 비용에 그 먹는 부분 가식 부율의 가격이 75,000원이었죠. 요 등식에다가 양변에 0.9로 나눠서 요 0. 곱하기 0.9를 없애줍니다. 그럼 이쪽에 0.9가 나눠지겠죠? 여기에 0.9 이렇게 되니까 전체 배추 구입 비용은 75,000 나누기 0.9다. 자, 문제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배추 50kg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이 50kg는 요 가식 부율 90%를 말한다.
그래서 50kg 곱하기 배추 1kg 값이 1,500원이니까 1,500 하면은 75,000원이 나오고 거기에다 폐기율을 적용해서 배추를 구입해야 되니까 나누기 0.95 해준다. 그러면은 전체 배추 구입 비용 83,400원이 나온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조리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3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4편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